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가지 큰 위기에 대해서 지난 3번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만약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가치 산정 이론에 대해서도 진도가 상당히 많이 밀려 있는데요. 한동안 다른 이야기 주제를 말씀드리다 보니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왕 진도가 멈추어 있는 김에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인류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큰 위기에 대처하는 가치주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지금 우리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세 가지 큰 위기가 있고 그것이 경제위기, 자원의 위기, 환경의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라는 전제가 바탕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자본주의가 아니라 가치주의라면 이들 세 가지 위기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경제의 체제가 바뀌어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위기로 다가올지 아니면 위기가 사라지거나 혹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따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제체제가 올바르게 바뀌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 위기 중에서 경제 위기에 대해서만 살펴볼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체제라면 과연 경제 위기가 올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치주의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와 다른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시장 경제의 원리대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유재산도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경제와 큰 틀에서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거래 전에 가치 산정을 통해서 구한 재화나 서비스의 권장 공급 가치가 얼마인지를 소비자가 미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릅니다. 공급자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가치를 마음껏 정할 수는 있지만 소비자가 이미 권장 공급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공급자가 원하는 만큼 가격을 충분히 올려서 내놓거나 또는 너무 낮춘다거나 이런 것들이 쉽지 않겠죠. 수요와 공급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수준에서 거래 가치를 정해서 공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는 지금의 돈이 아니라 세 가지의 가치 인자의 합으로 표현된다는 점도 자본주의와 분명히 다릅니다. 시간 가치, 에너지 가치, 그리고 정신 가치인데요. 여기서 정신 가치는 시간 가치의 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단위로 표현이 됩니다. 에너지 가치도 시간 가치로 변환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에너지 가치로 따로 표기해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가 체결이 되면 소비자의 가상계좌에 적립이 되어 있던 시간 가치와 에너지 가치가 결제가 된 가치만큼, 즉 땡땡땡의 에너지 가치와 땡땡땡의 시간 가치가 빠져나가서 공급자의 가상계좌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가상의 계좌에 있던 가상의 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더 이상의 복잡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자본주의 경제라면 수많은 종류의 통장이나 계좌가 있습니다. 예금 계좌도 있지만 대출 계좌도 있습니다. 계좌마다 설정된 이자나 조건도 서로 다릅니다. 가계 대출 말고도 기업들도 돈을 빌리게 됩니다. 국가도 돈을 빌립니다. 기업들이 직접
은행에 대출을 할 수도 있지만 어음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모두 다 만기 전에 갚아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죠. 국가도 당장 재정이 부족하다면 국채를 발행합니다. 3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50년물 등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을 하게 되죠. 이러한 대출에는 모두 이자가 존재합니다. 만기 전에 갚아야 하는 것이 원금 말고도 그동안 발생한 이자의 총합까지 갚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빚을 진 사람이 그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는 파산을 하는 것이고 채권자는 못 받은 액수만큼 손실을 입게 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빌린 빚을 받지 못한다면 채권자인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부실이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부실이 일정 한도를 넘어서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해당 은행과 거래를 하고 있던 연관, 금융기관이나 기업들에게 그 여파가 전달이 됩니다. 개인 말고도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빚 말고도 어음이나 채권도 갚아야 합니다. 국가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도 자신이 발행한 채권을 만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파산입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만일 빚을 갚기 어려워진다면 또 다른 대출을 일으켜서 당장 돌아온 빚을 갚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갚아야 할 빚이 더 늘어나고 이자 부담도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일을 거듭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대출을 반복하고 계속 갚아야 되는 빚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더 이상 대출이 되지 않아서 정말로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이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가계 부채 때문에 혹은 기업 부채 때문에 혹은 국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게 됩니다.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한다면 그 집에 있는 식구들이 집 밖으로 쫓겨나야 되고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부동산이나 공장 등 담보로 잡힌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가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 엄청난 사회적 충격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국가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거두려고 하거나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해결해야 할 것인데요. 세금을 많이 높이는 것은 엄청난 조세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세금 징수의 형평성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갈등이나 충돌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어떤 세금 징수를 집행을 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라면 누군가가 이 국채를 매수를 해야 될 텐데요. 국가 재정이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상황이라면 그런 그때 발행되는 국채를 매수하는 매수자를 구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에 통화를 발행을 해서 빚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시장에서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가 있으며 이것은 경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길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결국 대출과 빚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 위기의 파급력을 더욱 키우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자본주의에는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에 거품이 끼고 그것이 엄청나게 커지는 현상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가치에 거품이 끼는 것인데요. 거품이 끼었다는 뜻은 원래의 가치보다 시장에서 많이 비싸게 거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한 거품은 특별한 상품에만 집중적으로 끼게 되는데요. 그것은 실물이 아닌 허상의 것들입니다. 실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쌀이라는 것이 생산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쌀 대신에 밀이나 다른 곡물에 의존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곡물 전체의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매우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이 축산물이나 수산물로 부족한 곡물의 공급을 일정 부분 대체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버스의 운행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하철이나 승용차 혹은 다른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가 모두 실물에 해당됩니다. 이런 실물에도 거품이 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오래 가지도 않고 따라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문제는 실물이 아닌 것들이 경제의 영역에 들어와 있고 이것에 거품이 껴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그리고 때가 되어서 거품이 터지게 되면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실물이 아닌 것들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주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과 집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제대로 말씀드리면 부동산은 실물이 아닌 성격의 것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산이죠. 실물의 가치의 특징은 실물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음식물 같은 경우, 음식물은 가만히 놔두면 시간이 지나면 상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가구라면 가구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됩니다. 역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떠한 것들은 우리 인간이 에너지나 노력을 투입을 한다면 그 실물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 중에 교량, 다리라는 것이 있죠. 교량을 유지보수하는 에너지와 노력을 투입을 한다면 그 교량은 현재의 가치를 어느 정도 유지해서 그 교량을 계속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은 자연에 있는 것이죠. 보통은 자연에 있는 것은 자연 정화를 통해서 실물의 가치가 그대로 보존되기도 합니다. 깨끗한 공기, 깨끗한 물, 이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이 스스로 정화를 해서 그 가치를 보존을 하게 되죠. 인간이 방해만 놓지 않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부동산에서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후화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겠죠. 따라서 건물은 실물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전체를 봤을 때 건물을 포함하는 땅과 건물을 포함하는 부동산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죠. 땅이라는 것을 봤을 때 땅도 분명히 실물의 속성이 있습니다. 실물의 속성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함께 사용해야 하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땅을 독점을 한다면 다른 누군가는 그 땅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토지의 소유권 인정이 잘못되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들에서 정말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건물은 실물이 맞지만 소유의 개념으로서의 땅은 실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가치가 점점 오르기 때문이죠. 가격이 떨어지는 때도 있겠지만 보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실물이 아니라 실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허상의 가격이 오르는 것입니다. 실물이 아닌 것들은 그 가치를 정하는 것의 근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땀과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어떠한 것이 만들어진다면 그렇게 소모한 땀과 노력과 시간을 가격에 가치의 근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아닌 것들은 원래 그냥 존재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거나 혹은 아무런 땀과 노력이나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그냥 만든 그런 것들입니다. 땀은 원래 그냥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가치를 투입하지 않고도 만들어내고도 이것을 자기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토지의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전에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만약에 처음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이라서 토지 소유권을 인정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전에 영상을 동영상을 잘 찾아보시면 토지 소유권 인정 모순이다.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해 놓았습니다. 그 영상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땅은 가치를 부여할 근거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 누구의 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실물이 아닌 것에 가치 근거가 아닌 것은 가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잘 끼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현재 훨씬 더 이전의 거래 가격보다 높아져서 폭등을 해서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으며 주식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경제일까요? 부동산과 주식이 가격이 오르면 보통 경기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기가 좋다고 말할 때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경기가 좋다고 말할 때 과연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실물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부동산과 주식이 가격이 올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신규 투자가 활성화되고 고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관점이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만들어지고 나누어진 것이 경제다라는 관점에서 따져보면은, 부동산과 주식의 가격이 오른 것은 주식의 가격이라는 숫자와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숫자만 바뀌는 현상입니다.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더 많이 만들어져서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주식과 부동산의 가격 상승이라는 점점 더 커지는 거품은 그 거품이 터질 때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됩니다. 거품이 터지는 이유는 그것이 실제로 가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가치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그 근거 때문에 거품이 잘 생기지도 않으며 또한 그 근거 때문에 거품이 커지지도 않습니다.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에 거품이 생겨서 그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은 부의 이동을 일으키는 주범의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거의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자산이 거의 늘어나지 않지만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은 그 거품이 커진 것 때문에 그 자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에서는 시스템의 유지를 위해서 통화를 늘려야 하는 그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대출에 의해서도 더 많은 통화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가 금융자산의 거품을 키우고 또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부자들의 재산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을 상대적으로 적게 소유한 사람들은 이러한 현상 때문에 오히려 가난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즉 부익부 빈익빈의 결정적인 원인이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에 대한 가치의 인정 때문이라고 제가 앞선 영상들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위기가 일어나는 이유로 부채와 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채가 발생하는 이유가 실물이 아닌 것들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하거나 국가가 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을 벌이고자 할 때 이런 경우도 부채를 발생시키겠지만 이거는 이것에 해당되지 않고요.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자본주의 경제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대출이 존재하고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실물이 아닌 금융자산은 가치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품이 생기고 이 거품이 커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게나 기업 혹은 국가가 대출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 경제 위기가 오게 됩니다. 가치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마구 가격이 올라가서 부풀려진 금융자산의 거품이 터지면 경제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선 대출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상당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출이 없는 것이 그냥 가치주의라서 그냥 대출이 없다라고 정한 게 아니라 자연의 원리를 따져보니까 자연에는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서라는 것은 먼저 노력을 하고 나중에 그 노력의 대가를 취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고 이 순서에서 어긋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가치주의 경제의 철학이 이런 자연에서 있는 그러한 원리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에 있는 대로 순서를 바꿔서 인간의 경제는 그렇지 않죠. 인간의 경제는 대출을 해서 원래 자기가 노력을 하지 않고도 그것을 먼저 얻는 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력을 해서 이것을 갚는다 라는 것이 이게 대출이라는 형태인데요. 이것이 자연의 원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채택을 안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연의 순서대로 먼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자연의 순서대로 먼저 땀을 흘리고 노력해서 가치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먼저 필요한 것을 갖다 쓰고 나중에 이것을 갚겠다고 하는 잘못된 순서, 이런 순서를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출이 없기 때문에 이자도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부채라는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올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출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경제가 돌아가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의문에 대해서는 이 주제를 끝내고 나서 인류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큰 위기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처하는 가치주의 경제의 대처 방안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드리는 이 주제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끝내고 나서 가치주의 경제는 대출이 없는데 대출이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그러한 주제로 다시 영상을 올릴 건데요.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채가 없으니 이 부채가 없고 이자가 없고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는다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산정된 것 곧이 곧대로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산정된 것이 거래의 정보로 들어가고요. 말씀드렸던 사항이긴 한데 공급자는 그런 정보와 그리고 자신이 공급하고자 하는 거래의 가치를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고요. 실제 체결되는 거래 가격은 그 가치 산정된 가격이 아니라 권장 공급 가치죠. 권장 공급 가치가 아니라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합의에서 공급자가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을 때 소비자가 그것을 보고 권장 공급 가치를 보고 나서 이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면 구매를 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치 산정을 통해서 거래의 가치 정보가 거래에서 활용이 되죠. 그래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가치 산정을 할 때 이게 가치가 없다고 그렇게 산정이 됩니다. 이 뜻은 곧 실물이 아닌 것들은 가치 산정하면 그 가치가 상당히 작게 나오거나 아니 거의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실물이 아닌 것들은 가치 산정을 하면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금의 자본주의처럼 실물이 아닌 것들이 가치가 크게 인정받는 이런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거나 유용한 것은 그것이 눈에 보이든지 것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지 가치 산정을 하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게 눈에 보이든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든지 간에 이게 실제로 우리 사회에 유용하지 않다 라면은 쓸모가 없다, 필요하지 않다 라면은 그것은 가치 산정을 했을 때 가치가 높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낮게 나오거나 아니면 가치가 거의 없거나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지금의 금융자산에 해당되는 것들은 가치 산정을 하면 그 가치를 부여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치의 근거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부채와 대출과 이자가 없기 때문에 부채도 없고요. 그리고 가치가 없는 것이 가치가 부풀려져서 커지는 거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채에 의해서도 그리고 또한 거품에 의해서도 경제 위기가 올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인류에게 다가오는 세 가지 큰 위기에 대해서 가치주의 경제라면 그 위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드리는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경제 위기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치경제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재미를 주는 채널은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이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꿋꿋하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자본주의 경제가 무너질 때를 대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경제체계의 대안이기 때문인데요. 이 대안을 제시하고 만들고 제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저보다 더 뛰어난 것을 만들어서 제시를 한다면 제가 굳이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자본주의가 문제다, 자본주의가 위기다, 자본주의가 넘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번에 넘어지면 큰일이 난다. 여태까지는 경제 위기 정도
몇 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기업이 도산하고 집에서 쫓겨나고 이런 정도의 위기였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번에 오는 위기는 화폐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또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붕괴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제가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실제로 오고, 그리고 그것의 그 파급력이 점점 더 심해진다라면은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지만은,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영상들이 여기서 가치경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영상들이 중요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가치경제 채널을 응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응원의 방법은 쉽지 않습니다. 네,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시청, 그리고 공유라는 것은 이 유튜브 채널을 다른 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좀 더 기운을 내서 우리 가치경제 채널의 영상들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